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가 정신 못 차리는 신체 부위 6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오빠들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등을 만져올 때와 손바닥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동안 터치를 하더라도 여자가 강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터치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성은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 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40%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2명 중 1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6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을 직접 키스하지 않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5위, 귀. 여러분은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뒤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뱉으면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인데요.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터치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게임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붙이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 시기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뒤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4위, 목. 목도 귀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만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6위부터 4위까지는 시작 전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을 부드럽게 입 맞춰주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3위,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트너의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7%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위.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쓱쓱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 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이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1위. 여자의 그곳. 역시 제일 중요하고 큰 쾌감을 느끼는 부위는 여자의 그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그곳 윗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이곳을 잘 공략한다면 파트너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관계보다 이곳을 공략했을 때 훨씬 더 오 선생님을 많이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빨리 본게임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파트너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느끼는 예민한 부위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상대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상대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평균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지속하시나요? 정확한 시간을 재보진 않더라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래 하는 것 같다, 보통 정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빨리 끝난다고 생각해서 지속 시간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평균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상대가 이것에 대해 불만족해하지는 않는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오늘 영상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자가 직접 알려주는 가장 이상적인 지속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남성과학회는 전국 2,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잠자리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월 평균 횟수는 5.2회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월 평균 6.2회로 가장 왕성했는데요. 그 다음은 40대가 5.4회, 50대 이상이 4.6회, 20대가 4.2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아무래도 미혼자가 많다 보니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직업별 성관계 횟수를 따져보면 전문직이 월 평균 6.2회, 공무원이 6.1회, 자영업이 5.5회, 사무직이 5.3회, 노무직이 5회, 학생이 3.6회, 무직이 3.2회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문직 30대가 가장 왕성한 성관계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횟수에 대한 고민을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나이 들어 너무 주책이라는 시선으로 비춰질까봐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횟수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많은 횟수에 의미를 두지만 여자는 횟수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질과 만족도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족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횟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게임을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실히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눈만 맞는다고 무지성으로 잠자리를 갖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잠자리를 갖기에 가장 좋은 날일까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은 일요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토요일 순이었습니다. 미혼 여성 역시 일요일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선호하는 날에 제대로 약속을 잡고 로맨틱한 분위기와 컨디션을 준비한 뒤 잠자리를 갖게 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잠자리 횟수만큼이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시간이지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시간을 오래 지속해야 상대도 만족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고민을 갖는 경우보다 너무 짧아서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지속시간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데이트 사이트인 소시데이트는 전 세계 4,000명의 남성과 여성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25분 52초 동안 지속되기를 원했고, 남성은 평균 25분 43초 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침대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이상적으로 타이밍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러나 본게임을 통한 만족도의 척도는 단순히 시간 문제는 아닙니다. 소시데이트에서 발표한 성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들은 다른 나라의 남성보다 행위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국제적인 평균을 넘어섰는데요. 평균 32세의 미국인은 관계 시간은 17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성들은 나이와 경험이 쌓인 31세에 최고 성적이 16분 58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남성 절반의 순수한 관계 시간은 5분에서 1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인 전문 인터넷 사이트 폭시러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40대 사이에 남성 1097명을 대상으로 전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시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에 달하는 295명의 남성이 5분 이상 1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인 274명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전체의 반 이상이 10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분 이상 15분 미만 구간에 있는 남자도 158명으로 약 14%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6명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15분 이상을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원하는 잠자리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본게임의 시간이 길거나 짧다라는 기준은 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이 시간 15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간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이 시간을 빼면 순수한 본게임 시간은 15분으로 한국 남자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 한다는 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3분 미만으로 너무 빠른 것도 싫지만 과도하게 오래 하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여자의 성감은 한번 올라오면 오래 지속되지만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감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한다면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적정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통증이 오고 지루함과 피로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래 한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는 시간은 여자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는 10분 정도를 제일 만족해 했더라도 지금의 상대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직접 알려주는 적당한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남녀의 잠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수학적인 수치보다는 서로 간의 정서적인 교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칭찬과 애정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통했을 때 비로소 여자는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몇 분 이상 했으니 오래 한 것이다. 일주일에 5번 이상씩 한다.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있거나 상대를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동상이몽처럼 본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시간과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와의 소통과 정서적 상호작용에 신경 쓴다면 서로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들깨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상 위의 보약으로 불리는 들깨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으뜸인 오메가3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식품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연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들깨입니다. 뜨끈한 순댓국, 추어탕, 감자탕과 나물무침에 들깨가루 1스푼 넣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고소함으로 으뜸 가는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들깨는 밥상 위의 보약, 오메가3의 제왕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최고인 식재료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들깨의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기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 1점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 첫 번째로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들깨를 넣어 만든 뽀얗고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혹시 들깨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메가3와 리놀레산과 같은 성분은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으니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따로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또한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주고 특히 혈관 속에 뭉쳐진 덩어리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들깨와 찹쌀을 쑤어 만든 들깨죽이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랍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전을 해소해주니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서 기력 회복에 좋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들깨는 생각보다 열량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들깨 100g 당 540칼에 이를 정도로 열량이 높은데요.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될 뿐만 아니라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들깨는 밀가루 덩어리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기보다는 들깨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드시면 좋을까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일 우유. 들깨와 우유라니 조금 생소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딱 2주만 챙겨 드시면 기적의 효능을 보실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혹시 들깨가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데요. 따라서 감기와 독감, 기침 가래의 특효이고 외부의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특히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그 양이 무려 콩으로 만든 두부의 4배,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눈을 맑게 하니 시야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과 검버섯, 기미, 주근깨를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들깨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거나 우유를 끓여서 거품이 올라올 때 딱 들깨가루를 넣고 휘리릭 저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완벽히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락토페린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들깨우유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중풍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유 단백질과 들깨의 오메가3 미네랄들이 함께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바로 이 들깨우유에 꿀을 함께 타드시면 참 좋은데요. 심심한 들깨우유에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하니 불면증과 심신안정에도 으뜸이고 면역력 향상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주니 들깨우유, 들깨꿀차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뇌 건강에 으뜸이니 참 좋지만 반면 이 지방질이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마트에서 구매하신 공산품의 경우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날짜를 꼭 용기에 적어두시고 개봉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해요. 하지만 보관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기보다는 혹시 향이 변하고 색깔이 변색되거나 또는 맛이 텁텁하고 가루뭉침이 발생한다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압착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2에서 3일 정도의 금방 드시량만큼만 덜어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 이 감자. 앞서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들깨옹심이나 감자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또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지요. 놀랍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깨와 감자가 서로의 영양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궁합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들깨가 최고의 항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에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있는 발암물질과 흡착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감자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항암제가 됩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염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나아가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소화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을 딱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자와 들깨가 모두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도대체 왜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알칼리성 음식은 장에서 유산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고 산성 음식은 대장균과 같은 나쁜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 건강은 우리의 뇌 건강의 척도이니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들깨와 감자는 모두 대표적인 알칼리성으로 건강에 참 좋은 것이지요. 3대 건강 원칙으로 불리는 항염, 항산화, 항암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 3점, 가열한 들기름.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고소한 들기름에 야채와 고기를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우려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들기름의 발연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면서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건강에 나쁘지만 나아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인데요.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인 것이죠. 가열해서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들기름을 고온의 열에 직접 가하지 말고 무침이나 소스처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 삼두부.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골증,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뼈를 생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칼슘이 장 속에 잘 흡수 자체가 안 되고 신장에서 안 그래도 적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인데요. 들깨에 칼슘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오메가3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두부 자체가 단백질과 칼슘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두부가 함께하면 가득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니 골다골증을 딱 해결하고 비타민이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과 신경통증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까지 짱짱하게 해주니 정말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들깨탕에 두부 송송 썰어 넣고 순두부 들깨탕 보글보글 끓여 드셔도 좋고 들깨가루 넣고 고소하게 두부조림이나 볶음으로 드셔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들깨는 정제된 밀가루 덩어리인 칼국수나 수제비로 드시기보다는 우유와 꿀을 넣은 들깨우유나 들깨꿀차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들깨는 기름이 많아 상하기 쉬우니 꼭 보관법과 유통기한 기억해 주셔야 해요. 또 들깨는 감자와 궁합이 참 좋답니다. 들기름에 직접 열을 가해 드시지 말고 두부와 들깨가루 함께 요리해서 건강도 한가득, 맛도 한가득 챙겨주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들깨,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